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입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일주일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 머리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교수님으로 영전하신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네요. 옛날부터 그렇게 있었는데 좀 학교 측에서 신분을 정확하게 하고 방송을 하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님. 예. 두 분과 오늘도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미국, 중국 왔다 갔다가 또 그 사이에서 우리 한국 좀 들여다봤다가 시간이 된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게요.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그동안 꾸준히 상승폭이 감소 추세였는데 그 상승폭이 좀 커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세계 경제 기류가 상당히 미묘하게 지금 변화하고 있는데요. 뉴욕 증시도 올 초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는 또 급격히 빠지는 이런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바로 지금 말씀하신 물가지수가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연준의 진단이 좀 잘못됐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도 우리 전문가들 진단과 전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지금 우려가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2월 2일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 끝나고 나서 기자들에게 디스인플레라는 표현을 처음 썼습니다. 디스인플레라는 것은 물가가 오르긴 하지만 그 상승폭이 이제 조금씩 줄어든다. 물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로 바른 경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신호 한마디가 사실 세계 경제에 훈풍을 가져왔었죠. 자, 이제 어려운 시대는 지나갈 수 있을 것이야. 그런데 지난주에 나온 각종 물가 지표가 오히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르게 갔습니다. 특히 PCE 물가 지수라는 거. 이거 우리나라는 정기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미국에서는 이 지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준이 좋아한다기보다도요. 연준은 이 지표를 보고 PCE 물가지수라는 걸 보고 물가가 올랐나 내렸냐를 판단하고 그것을 토대로 금리 정책, 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상승률이 좀 낮아질 것이라고 했지만 현재 전년 동기 대비 보면 헤드라인 이 PC 물가지수가 5.4% 올라서 5.3보다도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근원 이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4.7%로 4.6에서 또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는 0.6% 올랐거든요. 원래 이게 지난 12월 달에 0.1 오른 겁니다. 뒤늦게 0.2로 수정이 됐지만 그렇다면 전월 대비로 보면 상승폭이 무려 5배나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판단이 성급했다. 그렇다면 세계 경제는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있고 그 충격으로 세계 경제가 또 한 번 큰 폭풍에 빠지겠다 이런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고요. 그동안 아까 우리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물가지수가 예상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예상을 어떻게 했었죠? 점점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한 것이 이제 1년 남짓쯤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급속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오지 못할 정도로 금리 절대 레벨이 높냐 낮냐로 봤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높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문제는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다라는 거죠. 1년 사이에 이렇게 금리를 급속도로 올린 과거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했었던 이유가 결국 물가를 잡겠다라는 부분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물가가 오히려 잡히지 않고 잡히는 듯 보이다가 다시 이제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내구재 소비는 좀
좀 둔화가 됐어요. 네. 2% 상승해서 1.1% 상승으로 좀 둔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일반적으로 내구재를 사는 부분들은 좀 줄었습니다만 에너지는 좀 늘었어요. 8.5에서 9.6. 근데 에너지는 외생 변수가 있다라고 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서비스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5.4에서 5.7로 서비스 지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은 그럼 이건 어떤 의미를? 이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량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이제 부분들이 되면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어떤 경고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서비스라는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들인데 특히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의 이제 주점에서 보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경기가 꺾이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이다라고 봤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단은 조금 경기 상황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고 오히려 뭐 미국이 지금 다양하게 행정부가 펼치고 있는 뭐 IRA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고용이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임금에 대한 부분들 실업률을 낮추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을 못 잡게 하는 또 하나의 요소가 작용하면서 연준으로 하여금 인플레에 대한 어떤 그 압박감을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치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자산 시장에서 상당히 좀 당혹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다루는 언론들의 비중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매파적으로 발언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뉴스 기사 보면 맨 밑에 가서 그냥 조금 한두 줄 나오는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의 발언이 기사 중반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똑같이 매파랑 비둘기파 분들이 발언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제 언론에서 다루느냐에 따라서 중요성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이제 매파적인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이 이제는 조금 관심을 듣고 극단적인 예로 이번 3월 달에 FOMC에서 25bp가 기정사실이지만 50bp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자주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재로서는 이런 결과가 아니겠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기사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파월 의장이 뭐 디스인플레라는 표현을 쓰면서 약간 시장에 시그널을 줬다. 약간 이런 말도 있었고 그리고 파월 의장이 비둘기파에 속한다면서요. 그래서 그때 어떤 뭐 해석들이 여기저기서 나왔냐면 연준 인사들의 뭐 한 상당수는 그래도 여전히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파월 의장은 그렇게 발언을 했잖아요. 비둘기파의 어떤 의견을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일부러 그런 거다. 이런 해석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파월 혼자 그런 것 같다. 이런 해석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아주 뉴욕 증시의 저간의 저변의 사정을 아주 입체적으로 잘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사실은 왕 비둘기입니다. 예, 그냥 비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크신 비둘기군요. 예, 원래 이제 경제학을 정통으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이고 뉴욕 증시에서 소송을 주로 하신 분이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떨어지면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정권 시장이 하락하면 안 될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류에 가깝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통파 경제학자들은 뉴욕 증시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건 말건 물가부터 잡자. 이게 통화주의자들, 밀턴 프리드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인데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매파 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자신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해놓고 이것이 혹시 경기 침체가 될까? 그래서 그렇다면 자기가 역적 연준 의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뉴욕 증시가 까꾸라지지 않고 소프트 랜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시그널에서 물가가 조금 하락하는 기미가 오니까 디스인플레라는 표현을 과감하게 썼어요. 네. 이제 그런 어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성향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뉴욕 증시나 그 주변의 분위기인데요. 우리 흔히 자기가 아는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또 듣고 싶은 것만 잘 들리는 인간의 속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뉴욕 증시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데 조금 물가가 상승률이 조금 낮으니까 이제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는 희망 섞인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 차례 우리 상생 경제에서도
아직까지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사실 세계 경제 기조가 크게 바뀐 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월별 통계는요. 전년 동기 대비 이것은 기저 효과와 역기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좀 긴 호흡으로 거시경제를 좀 크게 봐야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뉴욕 증시가 좀 성급했다. 보고 싶은 것을 좀 더 많이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파월 의장이 혼자만의 생각을 조금 표현을 하면서 그게 시장에 약간 혼란을 준 측면이 있나 보네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발언을 원했겠죠. 그랬던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네. 대해서 시장에서는 계속 우리가 이제 강요 아닌 강요를 해왔었던 거죠. 연준이 계속해서 잘못하고 있다. 시장을 억누르고 있으니까 시장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이유인지 간에 시장이 하락하는데 빌미를 제공한 분들에 대해서는 뭐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가 그러니까 결국 보는 방향이 다른 거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 연준 의장으로서 물가와 고용의 균형을 잡아야 되지만 시장주의자들은 시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동력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일단 물가를 잡는 데 따른 금리 올라가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악재였었던 부분들인데 그거를 빨리 해소시켜달라. 지금 시장이 원하는 거는 극단적인 피봇까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화정책 방향 바꾸라는 건데 지금 뭐 연준은 뭐 그럴 생각조차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지금 희망을 찾았던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디스플레이라는 단어가 시장에 있어서는 정말 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듣고 싶었던 얘기에 딱 꽂힐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겠는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해석이 벌써 뭐 논문이 하나 나올 정도로 분분하게 좀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올라왔었던 부분들이 이제 3월 들어서는 이렇게 PC 지표가 나옴에 따라서 방향이 또 바뀌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 FOMC 회의 열리지 않습니까? 그 3월에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텐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보통 0.25%포인트는 올릴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는 있었는데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네요. 현재 지금 금리가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관해서 과학적인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좋은 지표가 있습니다. 시카고 CME 선물 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현물과 선물에 투자하는 그 간격을 역추적해 계산해 보면 이 연준의 그 기준금리가 몇 % 올라갈 것인가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불과 2주 전 그러니까 PCE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0%였습니다. 그러니까 0.25만 올릴 것이야. 그게 대한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PCE 물가가 나오고 지면서 지금 막 체크해 보니까 0.50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 무려 30%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은 0.25 쪽이 더 대세죠. 그러나 이게 경제를 흔히 살아있는 생물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은요. 우리가 내일 아침에 해 뜨는 것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내일 아침에 해는 뜹니다. 그런데 사회과학 현상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가 잡혔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디스인플레가 왔다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제 물가가 잡혀? 좀 투자해볼까? 그 순간에 통화량이 또 늘어나거든요. 예. 이래서 경제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요. 흔히 우리 축구 경기를 할 때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쪽 골라인에서 상대 쪽 골라인으로 공을 몰고 갑니다. 그러면 하프라인 넘기 전까지는 비교적 쉽게 진출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렇게 크게 공격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센터라인을 넘어서 그쪽에 페널티 박스 근처로 가면 그쪽에서는 사생결단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진격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가도 똑같습니다. 물가가 한때 9.1%까지 올라갔는데요. 9.1% 6% 내려오는 건 쉽습니다. 마치 하프라인 센터라인 가는 것처럼. 네. 그런데 이제 물가가 조금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제 물가가 내려올 거야라고 거기에 기대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그게 마치 축구에서 적군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통화량이 늘어난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 우리가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기까지 갈 길이 좀 먼데요. 계속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뚝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떨어지는 게 같은데 다시 올라가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동안 한 1,200원대였다가 2월 우리 한국 그 기준금리가 동결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급등세로 올라오면서 지금 한 1,300원대에 있는 것 같던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만약에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올려버리면 그 격차가 더 커져버리고 그럼 원달러,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가 더 높아지면서 우리 원화 가치는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불과 얼마 전 우리가 5개월 전에 1,400원이었으니까요. 그때 이제 킹달러 시대라고 하면서. 근데 예, 지금도 약간 이제 그게 약간 걱정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어서. 그때랑은 조금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면서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은 뭐 유럽이 굉장히 불안했었던 상황, 그러니까 겨울을 나기 전이었었고 유럽의 이제 불안감들이 미국의 이제 환율에 전파가 됐었고 미국이 또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주도적으로 올리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좀 벌어졌었던 상황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제는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오는 것이 그거 플러스 그 부분보다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게 된다라면 어쩔 수 없이 금리 격차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3.5 정도 금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차례 정도 더 이제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번에 미국이 만약에 그 0.5%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 52bp를 올린다 그러면 한미 간의 금리 격차는 1.75가 돼버리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이제 벌어질 수밖에. 5.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크게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일단 벌어진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올리면 1.5가 되는 거고 거기서 미국이 또 한 차례 올리게 되면 극단적으로 2%대까지도 금리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벌어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을 것은 1.5까지 한 6개월 정도 벌어진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5 이상 벌어진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그 현재 이창용 총재께서는 큰 틀에서는 우리가 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환율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보유고도 우리가 상당히 좀 많고 여러 가지 우리가 카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더해진 게 지금 무역 적자죠. 무역 적자까지 지금 이제 되면서 물론 이제 우리가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 2월 달에 68억 달러가 또 늘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 입장에서는 상관이 없긴 합니다만 일단은 무역 적자가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이제는 뭐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현재 지금 달러가 그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우리 환율이 지금 1,300원대에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일단 수입 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도 무역 적자인데 또 수입 물가가 더 올라 버리면 또 이제 그 부분도 또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요 환율이 오히려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야 기업들의 수지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내 물가가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던 국내 물가가 오르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요. 네. 이게 양면적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좀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 전 그런 면에서 자 지금 국제 자본이 투자를 결정할 때 한국의 금리하고 미국의 금리 차만을 놓고 계산해서 들어오는 자금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환율의 요인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하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올랐어. 그러니까 한국은행 책임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은 한국적 요인은 거의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오로지 미국적 요인. 바로 미국에서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 금리를 올릴 것이다 해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돈의 값이 미국의 값이 오르다 보니까 환율 면에서 미국 달러 가치가 높아지니까 우리 환율은 떨어지는 것이고요. 수출만 생각하면 우리 환율 떨어져야 됩니다. 더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져야 수출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자 물론 환율 영원히 우리의 그 금리가 미국보다도 계속 낮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금리가 낮아서 환율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요. 원래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갔다가 지난해 말 연초에
어떤 경제 현상에 대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세력 때문에 너무 조기 낙관론 때문에 환율이 너무 빨리 떨어졌었어요. 1,200원대로. 그래서 저는 1,300원대 환율이 적정 환율에 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지난해 환율 안정을 위해서 연기금이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개입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달러를 투매하면서 1,200원까지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정상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환율은 현재 한국 경제에서 크게 걱정할 바 없고요. 네, 금리도 미국의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와 여건, 한국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이유와 여건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금리를 올리면요. 가계부채가 워낙 높고 또 변동금리가 거의 80%거든요. 미국은 변동금리 없어요. 거의 고정금리입니다. 가계가 타격을 덜 받아요. 그런 면에서 마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이것은 부분을 너무 전체로 확대하는 거고요. 저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한번 쉬어가는 거, 한번 쉬어가면서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것은 오히려 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그 현상 하나만 보고 뭐 불안해하거나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갑자기 막 돈을 빼거나 막 이러시기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군요. 예, 네. 1,400원 갈 때 이제 우리가 과연 1,4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작년 가을에 이제 했던 그때 어떤 한 방송의 그 내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증권사에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 분들 모셔가지고 과연 적정 환율이 어느 정도냐라고 보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그분들은 1,300원대 초입에서 1,300원 한 50원 정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당시 논리에는 1,400원까지 약간의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지만 적정 환율을 반영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봤었던 시각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300원대 정도의 환율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뭐 퀴즈 내드리고 나서 뭐 광고 나가고 그러면서 두 분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있어가지고 요거 하나만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PCE 지수를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예. 근데 저희 얼마 전에 CPI라고 또 그 얘기 한참 하지 않았나요? 네. 이거 각각 뭐고 어떻게 다릅니까? 예, 요즘 세계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물가입니다.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올리게 되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물가 잡느라고 금리를 올리니까 세계 경제가 뒤죽박죽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물가가 높으냐 낮으냐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가 지수에 대한 간단한 좀 이해가 필요해요. 예. 물가라는 것은 원래는 각 상품별로 하나하나의 어떤 시세를 얘기할 때는 가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그걸 느끼는 그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원을 많이 다닌다 이러면 학원비가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거고 라면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소주값은 안 올랐는데 라면값이 오른다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주관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 물건의 가격을 가중평균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가장 물가를 잘 측정하는 지수를 만들어내자. 이래서 가장 전통적인 게 CPI 물가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지수인데요. 네. 이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이것은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하는 제품 거기서 물가를 측정하는데 이 가중평균 예를 들어서 라면은 한 달에 하나를 먹고 쌀은 10개를 먹는다 이러면 쌀에 가중치를 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그걸 어떻게 주느냐. 5년 전의 우리나라 국민들 미국은 미국 국민들의 행태를 분석해서 가장 거래량이 많은 것에 그만큼의 가중치를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서 돈이 통화량이 줄어들고 지금 경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면 지금 라면 값이 오른다 이러면 라면의 가중치가 5년 전의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1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급격히 금리가 오르고 라면 값이 오른다 이러면 라면 안 먹고 쌀로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쌀로 바꿨을 경우에 그러면 라면은 사람들이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소비하지 않았습니다마는 CPI 물가지수는 5년 전 가중치를 그대로 갖다 쓰기 때문에 아무도 소비하지 않았는데 물가지수에 포함됩니다. 이건 엉터리 통계죠. 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PCE 물가지수라는 게 나왔거든요. PCE 물가지수는 사후적으로 실제로 사용한 걸 역산해가지고 얼마에 사왔니? 그래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CPI 물가지수는 빨리는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실제 상황, 특히 오른 물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피해가는데 그 피해가는 것도 다 잡히는 것이 PCE 물가지수거든요. 개인 소비 지출. 예, 다 개인마다 얼마나 썼느냐. 각 개인의 사용량을 총체적으로 합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점이 빨리 안 나와요.
CPI는 금방 나오지만 그런 면에서 모든 물가 지수는 다 필요한데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CPI보다는 PC가 중요하고 이 PC 물가 지수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연준도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청취자 여러분도 혹시 신문이나 보도 기사 통해서 CPI 또 PC 이런 이제 자료들이 나오면 훨씬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중국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하다 보면 미국 이야기도 같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미중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의 제20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 회의가 지난 2월 28일에 폐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3월에 양회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거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예, 3월 4일부터 이제 중국에서 양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양회라는 것은 지난번 저희가 설명한 것처럼 이제 두 가지 회의죠. 하나는 이제 전인대 전국인민대회가 열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원로들의 회의 이제 이런 것이 개막이 되면서 3월 중순까지 중국 최대 이제 정치 행사가 이제 곧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제 그 인민대회에서 전인대에서 과연 중국의 경제 방향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정치 행사이긴 하지만 정치와 경제는 뭐 같은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 행위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는 부분들이 대략 한 5%대 정도 성장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현재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3%대 성장을 했었는데 상당히 지금 뭐 중국 최근에 굉장히 안 좋은 성장세를 보였는데 5%대까지 성장세를 이제 나타낼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과연 무엇으로 이제 5%를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방안들이 나오겠죠. 거기에 이제 관심들이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시장이 두 가지 축이 크게 올랐습니다. 하나는 이제 소비와 관련된 리오프닝과 관련된 축들의 주가가 오늘 강하게 올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주가가 강하게 올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난주부터 있었던 흐름들인데요. 지난주 후반에는 인프라 투자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랐고 이번 우리가 이제 3월 1일 날 쉬는 거 이전에 월요일 화요일만 하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랐는데 이제 이번 토요일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오늘은 다 올라가면서 기대감들이 증폭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두 가지로 극명하게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이 중국 관련된 애널리스트 두 분을 공교롭게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분은 소비의 방점을 찍으면서 바라보시는 시각을 유지를 했었고 한 분은 또 인프라 쪽에 또 방점을 찍으면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뚜껑이 이제 주말에 열리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현재 상황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시진핑 주석이 이제 장기 집권을 이제 시작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직면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의 둔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또 내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또 논리도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디에 방점을 찍을지 기치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는 4일부터 베이징에서 양회가 시작되는데 3월 중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끝난 그 이중전회라고 하는 거요. 거기서 나온 것들이 이 양회에서 그대로 뭐 이야기가 더 뭐 증폭되고 확정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아주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계신데요. 양회는 덜러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정치 행사예요. 모든 것은 중국은 공산당이 결정합니다. 당이 결정하면 국민들은 무조건 따른다. 이게 중국의 정치 시스템인데요. 자, 이중전회가 끝이 났습니다. 이중전회라는 것은요. 제2차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를 줄여서 이중전회라고 그러는데요. 자, 중국은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의 3기가 제19대 국가주석이 나온 거예요. 제19대. 지금 네. 제19기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 19기가 지난해 연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중전회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 이중전회를 했는데요. 그 5년의 임기 동안 그 중간에 전회를 7번 합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중전회에서는 뭘 하느냐면요. 내각 임명 그러니까 국무원 총리 정하고 상무위원 중에 시진핑 국가주석 밑에 2인자, 3인자, 4인자, 7인자까지 정하는 이런 어떤 의식 절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회에다가 5년간 우리 경제를 이렇게 운영할 거야. 그것을
계획을 발표합니다. 리커창 현재 지금 국무원 총리는 리커창이에요. 리커창 총리가 바로 이중 전에 나와서 새해 내년도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다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공개하지 않아요. 공개하지 않아요? 네, 그것을 이제 양회에서 공개하는 겁니다. 네. 쇼를 정치적인 이벤트를 그걸 가져가는 거죠. 이 양회 정협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요. 정치협상회의라고 그래가지고 야당의 의견, 소수청 의견, 외국인 의견을 듣는 곳이고 전인대가 전 인민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것이니까 그쪽에 보고해서 그쪽에서 땅땅땅 쳐주는 형태로 하는데 바로 전인대 간부가 공산당 간부거든요. 네. 우리처럼 분리돼 있는 게 아니고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분이 그분이다 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차영수 박사님 정확하게 지적하신 대로 이제 3기에 들어왔으니까 2기에서 3기로 넘어올 때 많은 지지를 받아야 되는 왜냐하면 중국은 그동안에 2연임까지만 하고 3연임 관례가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다시 부활시키려다 보니까 인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공동부유 정책이라는 것을 아주 대대적으로 끌고 나온 겁니다. 다 같이 잘 살자. 근데 어떻게 다 같이 잘 사는 게 있을 수가 있겠어요? 네. 다 같이 잘 살자 있고 다 같이 못 사는 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표를 넣는 데는 유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포퓰리즘을 했는데 이제는 좀 그럴 그 필요가 별로 없었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경제 인프라도 좀 깔고 또 그 경제의 100년대 특히 미중 갈등에서 시진핑이 지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반도체 굴기 이거 더 투자를 많이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막 그런 면에서 3% 정도의 5% 정도의 성장률 목표를 내놓지 않을까. 특히 중국의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는 또 그리고 이제 관심이 중국의 지금 위태위태한 부동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이제 디테일이 양회 기관 중에 그중에서도 정협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인대를 하는데 전인대 행사 중에 청사진이 발표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3월 중순은 돼야 이제 중국의 앞으로 정책 방향을 확실히 알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중국은 어찌됐건 그런 좀 예측은 많죠. 경기 부양, 경제 성장에 좀 집중할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많이 나오고 실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 활동 재개하고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제 성장률 좀 5% 넘게 좀 바라고 있고 전망하고 있고 해서 경제 성장 쪽으로 좀 집중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은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이제 한편에서 미국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기사를 봤는데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반도체 지원법인가요? 그거를 지금 발표하면서 이 중국에 대한 견제가 진짜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또 얼마 전에 지금 치포 동맹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고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이 미중은 사사건건 신경전을 벌이고 있고 미중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치포 동맹이라는 게 무엇을 위한 치포 동맹이냐. 중국 따돌리기, 예. 중국 눌러앉히기 동맹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향해서 이제 젠걸음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미국 국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그 컴플렉스 중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 없어졌다. 이런 아주 보편적으로 인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공격적으로 나올 건데요. 한마디로 그렇다고 해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중국과 미국이 무역을 단절한다든지 이런 현상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못 들어갔던 그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을 마구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요. 5G라든지 아주 예민한 첨단 기술 이것은 강력히 막을 겁니다. 그러나 소비재 이런 것은 중국 없으면 미국 물가 감당 못합니다. 중국이 있기 때문에 싼 물건이 들어와서 미국이 지금 소비 생활이 유지되거든요. 또 미국의 수출 중국 없으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와의 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두 나라가 단절되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입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 것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수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반도체 분야가 되게 중요한데 보니까 2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거의 뭐 한 44% 급감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해서 중국 견제에 나섰죠. 또 우리 치포 동맹 중에 우리가 한 국가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유지해야 되나?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 같아요. 예, 그게 상당히 우리한테는 곤혹스럽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첨단으로 이제 그 옥죄는 방법으로 이제 중국을 옥죄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 첨단 부분을 옥죄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대안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있고 미국이 거래할 수 있는 어떤 중국에서 다양한 소비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는 이제 주력이 아직까지는 반도체와 중국 그냥 수출이 비중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반도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40%가 안 되긴 했습니다만 그 밑에 있는 것도 심각합니다. 무선통신이라든지 우리가 컴퓨터 주변 기기, 가전 같은 경우도 30%대의 그 수출이 둔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40%라고 생각을 하지만 된 부분들이 있고 수출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가 한 50% 늘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거의 미국향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는 수출 데이터는 중국만 놓고 한 20%또 줄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이제 중국 주변에서 같이 이제 중국의 어떤 뭐 산업 밸류체인 속에 소속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이것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셧다운 상태에서 결국 소비가 둔화됐었고 산업 기반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수출이 줄었다라고 보는 시각도 일부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이 되고 나서 경제가 정상화되면 다시 수출이 늘어나는 거 아니야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결국 한 측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미국이 잡고 있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어저께 보니까 후쿠오카에다가 또 공장 짓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지금 맹추격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이제 자산 시장에서 특이한 변화를 보는 것들이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6만 원이 깨지느냐 마느냐 이런 논쟁이 붙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은 그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들이 거의 뭐 상한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이 IRA 법에 따라서 중국산을 쓰지 말라라고 하는데 네네. 지금 중국산이 없으면 배터리 못 만들거든요. 배터리 못 만드는 상태에서 이게 어쩔 수 없이 지금 미국이 이걸 약간 유예해 주는 단계예요. 다른 나라 이제를 찾아라라는 건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은 이제 리사이클이죠. 거의 이제 그 자동차용 배터리 2차 전지라고 불리는 배터리 같은 경우 95% 이상 그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고 있고 관련주들이 움직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와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수출 감소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앞서 우리가 이제 환율할 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큰 지금 이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되게 주력한 우리 업체인데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에 뭔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좀 완화해달라라는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치포 동맹도 논의가 본격화된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이거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까요? 예, 지금 지적해 주신 문제가 바로 한미 간에 또는 우리나라 기업과 정부 간에 가장 핫한 현안인데요. 네. 지금 미국 상무부에서 나온 새로 이 반도체 보조금 주는 그 시행령에 보면요. 중국의 반도체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는 절대 이제 추가로 이 투자하면 안 된다. 네, 네. 투자하면 보조금 10년간 하면 안 된다. 예, 뭐 이렇게 보조금 다 나오더라고요. 뺏어간다. 예. 이런 거거든요. 그보다도 더 센 것은 바로 미국의 이 반도체법에 따라서요. 현재 지금 미국은 이미 반도체 장비, 반도체를 만드는 뭐 이나노 이 노광 장비라든지 그 장비를 지금 대부분 미국 또는 일본이 만들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반도체 장비 쪽에 거의 경쟁력이 없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최종 그 노동을 투자해서 만드는 부분에서는 세계 1위지만은 메모리 부분에서는 그것을 만드는 기계는 미국, 일본이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것을 중국에는 수출하지 않는 조처가 벌써 발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반도체 기술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져서 새로운 장비들이 막 나오는데 중국에 우리는 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의 공장을 대규모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장에 이제 장비를 제대로 가지 못해. 물론 미국이 1년 유예를 줬지만은 상당히 지금 심각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치포 동맹에 들어갈 때 이런 한국적 현실
우리가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을 하긴 하되 그 이행 과정, 트랜지션 과정에서 마찰적 충격이 올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미국이 이해를 하고 좀 이행 조처를 해줘야 되냐. 그걸 우리가 좀 통상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그 반도체 굴기 공급망 정상화를 위해서 한국의 반도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지금 그런 위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주의 주장하지 않으면 상대가 한국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지 못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전기차 보조금도 현대, 기아가 미국의 자동차, 전기차 공장까지 만들었지만 당분간은 보조금을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지금 진행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대목에서는 좀 적극적인 통상 교육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차 소장님,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이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잖아요, 목요일에.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지난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제 국제 경제 중에 굵직굵직한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짚어보는데 이제 다음 주 목요일에 오시기 전까지 저희가 어떤 분야 위주로 좀 청취자분들이 국제 경제 흐름을 좀 미리 좀 파악하고 오셔라 이런 거 있으면 잠깐 짚어주실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중국 관련된 뉴스가 가장 크겠죠. 전인대와 관련된 뉴스가 가장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 각종 경제 지표들이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3월달에 FOMC가 있으니까 2월달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3월달에 나오는 지표 같은 경우는 바로 그분들이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이다라는 거고 또 저희가 이제 얘기했던 중국 양회 관련 뉴스들이 쏟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조금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매수세가 좀 주춤한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이나 자산 시장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외국인들이 패턴이 한 2달 사고 한 달 팔고 2달 사고 한 달 팔고 하는 패턴이 작년 7월부터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음 주까지 봤을 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유지가 된다라면 이번 달은 좀 어려운 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종합적으로 자산시장까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 목요일 코너입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오늘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두 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